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탈레반 지도자 물라 아크타르 만수르의 죽음은 미국과 연합군에 맞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해온 조직의 수장을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만수르의 죽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만수르는 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추진해온 평화회담과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는 폭력 사태를 끝내려는 노력을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레반 측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끄는 화해 과정에 아프간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정보당국은 어제 미군이 아프간과의 접경 지역에 무인기 공격을 가해 만수르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그러나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는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 다이광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대해 지난 50여 년간 취해온 무기 금수 조치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양국 간 전쟁 뒤 베트남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지뢰와 고엽제 제거 활동을 적극 지원해 전쟁의 잔재를 청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엽제는 밀림 지역에 숨어있는 베트남군을 식별하기 위해 미군이 베트남전 당시 사용한 강력한 제초제로 나중에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사흘간의 체류 일정을 마친 뒤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 거듭되는 군사회담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북한에 잇따른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 이는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국제적인 제재에 균열을 기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북한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국방위원회 공개서한과 인민무력부 통지문,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 담화 등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등을 촉구하며 파상적인 대화 공세를 펼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이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팔루자를 탈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TV 연설에서 정부군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며 팔루자에 곧 이라크 국기가 높이 개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 작전에는 이라크 정부군은 물론 순위파 자원군과 시아파 민병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팔루자시는 지난 2014년 1월 ISIL에 함락됐으며 ISIL은 그 뒤 이곳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라크군은 이번 공격 과정에서 팔루자에 고립되어 있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백기로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최근 몇 주간 팔루자와 그 주변 지역의 ISIL 목표물에 집중 공습을 가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오늘 유엔이 주재하는 인도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저개발 국가들의 반복되는 재난 사태에 대처하고 취약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125개국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 있는 한 사립학교 기숙사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여학생 17명이 사망했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사망자 외에도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화재가 발생할 당시 2층 건물인 기숙사에는 38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나머지 15명의 여학생들은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800km 떨어진 이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지역 소수민족 출신으로 5살에서 12살까지의 어린 소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핵 군축 노력에 있어 북한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한 데 대해 먼저 비핵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라진 핫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 발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핵 군축 노력에 있어 북한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일본 NHK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핵무기와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북한 핵 개발의 위험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뿐 아니라 무모하고 도발적인 방법으로 핵을 확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외면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행동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무기 금수 해제에 대해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성하기 위한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2년 전에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사흘간의 체류 일정을 마친 뒤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북한 인민무력부에 보내는 답신 전통문에서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3일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북한 인민무력부의 전통문에 유감을 표명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 대변인의 2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문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국방부가 23일 서해지구 군통신선으로 북한 인민무력부 명의의 대남 전통문에 대한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통문에서 한국 국방부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북한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실무 접촉 제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비핵화가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측의 남북 군사당국 간 접촉 제의에 대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도 높게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의 역제안 또는 역공의 성격을 띈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제안한 대화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핵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이고 또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입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이 과거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이나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지,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의제로 삼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 것과 같은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무너뜨리고 한국 사회 내부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려는 목적을 지닌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비판입니다. 문 대변인은 이어 불순한 의도가 명백히 확인되는데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국제공조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원한다면 가장 시급한 현안인 비핵화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답신을 보낸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오면 답신을 보내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전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는 지난 21일 한국 측에 보낸 전화 통지문에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측에 통지문을 보낸 것은 지난 2월 일방적으로 군 통신선을 차단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은 한국 국방부가 군 통신선으로 보낸 답신 전통문을 즉각 수령했다고 국방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답신을 보낼지를 놓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대회 이후 갑자기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 갈등을 키우고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유화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딴 군사회담 제의가 한국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약화를 노린 유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당국의 제의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제 제재의 균열을 기도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국방위원회 공개 서한과 인민무력부 통지문,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원동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담화 등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는 파상적인 대화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인 핵 문제를 외면한 채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비핵화가 없는 가짜 평화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이런 선전공세의 속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당 대회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방과 청와대 폭파, 동영상 공개 등 위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대화 공세로 돌변한 데 대해 실질적인 대화 제안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끌어내기 위한 선전전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 대회를 통해 핵 억제력을 공포하고 권력 체제를 정비하고 난 뒤 대외 관계 안정화에 나선 조치라며 수령 체제 특성상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당분간 북한의 대화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미 평화협상에 대한 명분 특정점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제재와 압박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화제 수출일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의도를 갖고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긴장 완화를 회담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제안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라고 하는 거에서 일정하게 일치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측의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이 북한 당국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그만큼 심각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비라 살포나 대북 방송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군사회담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에서 그런 점에서 비라살포나 대북방송과 같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 박사는 북한이 다음 달 15일 6.15 선언 16주년 기념행사, 8월에 있을 광복절 행사와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실시 등과 맞물려 대화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이를 명분 삼아 모종의 도발 카드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방한 중인 류치바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은 오늘 서울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윤 장관과 류 부장은 특히 현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장관과 류 부장은 이와 함께 한중 관계가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내년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윤정린 호위총국장 등 1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김정은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한 북한 군부 실세 18명과 기관 한 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EU는 20일 공시한 관보에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 김춘삼 전 제1부총참모장, 손철주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 윤정린 호위총국장, 홍영칠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대부분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이와 함께 기관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가 포함됐습니다. EU는 전날인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대량 살상 무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북한군 고위 계급과 기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66명으로 늘어났고 기관 역시 42곳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EU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인물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해왔습니다. EU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가 라진 핫산 사업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의 말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또 북한의 당 대회 과정에서 나온 제안을 관련국들이 성급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19일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과의 라진 하산 사업이 타격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19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갈루슈카 장관이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무역 발전 관계는 유엔 결의와 러시아 대통령 지시에 맞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그러면서 라진 하산과 같은 러시아, 북한의 중대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어떤 제재들이 행해진다고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라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싣고 한국 내 항구로 운송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합 물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8일 대북 독자 제재 하나로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3차 시범 사업을 끝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해 라진 하산 사업이 산업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15년 물류량은 150만 톤이었고 2016년에는 200만 톤을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또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 체결에 대한 러시아 타스 통신의 물음에 북한 핵실험이 비자 면제 협정을 포함해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협력 사업들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치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7차 당대회를 전후에 나온 북한의 제안을 관련 당사국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 당대회 기간 중 우려했던 5차 핵실험이 없었던 사실에 러시아 정부가 만족한다면서 북한의 제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책임 있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관련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른바 북한 미사일 위협을 이용해 군사적인 이점을 취하려 한다든가 대규모 무기 체계를 한반도에 들이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를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외교사령탑으로 불리던 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사망으로 북한 외교 라인이 이수용, 리용호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또 최룡해 상무위원이 장외위원장을 맡으면서 북한 권력 2인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식도암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한 강석주 전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의 장례식이 22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열렸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애도사에서 강 전 비서를 잃은 건 노동당과 인민의 커다란 손실이라며 강 전 비서의 생전 업적을 칭송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대외적 권위를 보장하고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강 전 비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20년 넘게 북한 외교 사령탑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에 배석했으며 같은 해 10월엔 로버트 갈루치 미국 북핵 특사와 미북 기본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 활동을 중단했던 강 전 비서는 지난 20일 오후 식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강 전 비서의 사망으로 북한 외교 진영은 리수용과 리용호 체제로 새롭게 재편된 모양새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7차 당대회에서 이미 이 같은 북한의 새로운 외교 진용이 꾸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주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낸 리수용 전 외무상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선출과 국제 담당 부위원장 임명, 그리고 영국 주재 대사를 지내고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아온 리용호 신임 외무상의 정치국 후보위원 선출은 대서방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서방 외교를 강화하면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다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 박사는 이어 7차 당대회 마지막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 축전을 보내는 등 북중 양국이 갑작스레 화해 분위기로 나아간 데는 북한의 새 외교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1일 발표된 강석주 전 비서의 국장 및 국가장의위원회에 최룡해 상무위원이 김능호, 최상진과 함께 국가장의위원장의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노동당이 최고 권력을 가진 북한에선 당 서열 2위인 최룡해를 실질적인 2인자로 볼 수 있다고 장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장 박사는 이번에 최룡해가 강석주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도 이 같은 2인자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식적인 주석단 서열로는 5위죠. 실제적으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고려하면은 이제 당에서는 최룡해가 김정은을 대신해서 이번에 당을 대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식상의 서열로는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가 앞서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룡해가 당에서 2인자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룡해가 파워 면에서는 2인자라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역시 최룡해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최룡해에게 장의위원장을 맡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영남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황병서는 군을, 최룡해는 당을, 그리고 박봉주는 내각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비서를 지낸 강석주의 장의위원장에 당 대표인 최룡해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남의 적도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려면 이제 군 가면 황병서, 그다음 정부 사람 가면은 박봉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봐요. 이번 강석주 장의위원회는 최룡해를 비롯해 김능호, 최상진 등 3명이 장의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으며 황병서 인민국 총정치국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등 5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열린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최룡해, 황병서, 박봉주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떠받드는 이른바 삼두 체제가 구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인의 면면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7차 노동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대회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이번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석단 중심에 자리했습니다.
그 옆에는 좌우로 최룡해 당비서, 박봉주 내각총리, 그리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서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과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름을 올린 인물들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노동당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들은 각각 당과 내각, 군부를 대표하며 김정은 체제를 끌고 나갈 핵심 3인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룡해 당비서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5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최룡해는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실세로 불려왔습니다. 2012년 4월에서 2015년 2월까지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숙청설, 신변 이상설 등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거듭된 부침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력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출신 성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최용해는 빨치산 2세대의 대표 주자란 말이죠. 이번에 보면 5.1종 전 오진우 무력부장의 아들도 실종됐고 결국 빨치산 2세대 중에서는 최용해만이 유일하게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김정은이 아무래도 그 만경대 가문 또 빨치산 2세 이런 사람들을 버리고 혼자 홀로 독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균형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최룡해라는 점도 중용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어쨌든 장성택 이후에 북중 관계를 풀 만한 사람은 최용해가 분명하고 그런 면에서 최용해가 북중 관계 또 북로 관계 대외 정책의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용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번 7차 노동당 대회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박봉주 내각 총리의 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올해 77세인 박봉주는 당 대회 전까지만 해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일선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오히려 지위가 격상됐습니다. 박봉주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기용된 것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관료 출신인 박봉주가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린 점은 더욱 주목됩니다. 그동안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주로 군부 인사가 발탁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통인 박봉주의 발탁은 김정은 정권이 이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천명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영자 부연구위원입니다. 내각 총리 박봉주가 들어간 거는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 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인물로 내각 총리 박봉주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대북 경제 제재에서 그 가장 큰 허점이 이 북한의 인민생활, 즉 국민의 인민생활과 관련된 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각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인민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제재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기술이나 아니면 군사 정책을 고도화할 때 이때 그 예산을 끌어오는데 이 군수 산업으로 안 될 경우 이 인민생활이라는 미명하에 해외와의 거래나 아니면 내부의 그 자원을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박봉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것이고 그것은 또 나중에 좌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군부 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이번에도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2015년 2월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된 황병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승승장구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최룡해 당비서와 번갈아가면서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2014년에는 한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와병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다시 모습을 비추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황병서가 김 제1위원장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북한 매체를 통해 자주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 당 대회에서도 김 제1위원장 옆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대화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앞서게 되자 움찔 뒤로 물러나는 모습도 회자됐습니다. 군 조직 지도부에서 오랫동안 군 인사에 개입해왔고
총정치국장으로 군을 장악해오는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당과 내각, 군부 등 전문 분야별로 핵심 인사들을 배치하는 인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이른바 김정은식 시스템 통치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 부족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김정일은 한 3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김정은은 아직도 모든 국정을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그 핵심 엘리트들한테 그 해당 분야를 총괄 책임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 잘못하면 거기 책임을 묻겠다. 어떤 책임 정치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어떤 그 당 운영, 국가 운영에 정권 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말대. 최룡해 당비서,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3명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중용함으로써 각각 당과 내각, 군에서 중심을 잡고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김정은 체제가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의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을 돕기 위해 방북했습니다. 또 이 단체는 북한의 비염 간염 치료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법들의 한 관계자는 VOA에 하이디 린튼 대표 등 10여 명이 지난 1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4일까지 북한에 머무르며 이 기구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병원을 개보수하고 수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도시설공사는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 웰스프링과 협력해 우물을 판 뒤 물탱크와 태양열 지별판,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우물을 판 뒤 수동 펌프를 설치해 인근 병원 환자들과 주민들이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후 우물에서 끌어올려진 물을 병원 안팎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번 방북 기간 중 어떤 병원에 수도공사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며칠 안에 5명이 추가로 북한을 방문해 비형 간염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올해 말 개성과 평양병원에서 시범적으로 비형 간염 치료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 내 실험실들을 개조하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법들은 간염 환자에 대한 임상 진단 정보 없이는 항바이러스 약제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며 본격적으로 비형 간염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환자들의 간 효소, 신장 기능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구는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도 북한을 방문해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4,300회가 넘는 화학과 혈액, 면역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법들은 북한 주민의 15% 이상이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의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며 비형 간염 치료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법들은 미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전통악기인 대금과 대금을 개량한 북한 악기인 저대를 하나로 만든 통일대금이 화제입니다. 김응호 경기도립국악단 제1수석이 대금과 저대의 장점을 더해 새로운 악기를 만든 것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김응호 경기도립국악단 대금 제1수석이 연주하는 통일대금 연주곡 꿈꾸는 광대입니다. 일반적인 대금 소리보다 다양한 음이 나는데요. 통일대금은 북한의 저대와 한국의 전통대금을 하나로 만든 악기입니다. 김응호 경기도립국악단 제1수석입니다. 우리나라 대금하고 북한 저대하고 반반씩 나눠서 밑에 부분은
그 운지가 있는 부분은 음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저대 쪽으로 하고 청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그 우리나라 대금으로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통일대금이라고. 분단 이후 한국에서는 전통 대금과 그 연주법을 그대로 지킨 반면 북한에서는 기존의 대금을 서양의 12음계 평균율로 맞춰 제작했는데요. 때문에 모양이나 소리가 대금보다는 서양의 플룻을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대는 폭넓은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대금 같은 깊은 소리는 내기 어려운데요. 통일대금은 대금과 저대의 장점을 더한 악기입니다. 취구, 즉 입김을 불어넣는 구멍은 전통 대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손가락으로 짚었다 뗐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지공은 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금과 저대의 두 가지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요를 서양 음악에 가깝게 이렇게 좀 편곡을 해서 우리나라 대금으로는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음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 우리나라 악기도 조금 개량을 하면은, 그러니까 서양 음악 저대를 그냥 쓰는 것보다 그냥 조금 개량을 하면은 그 지금 치세즘 하는 그런 곡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또 마침 그 정세적으로 지금 많이 경색돼 있잖아요. 우리는 남북 관계가 음악적으로도 좀 여기에서 나오는 음보다 의미가 통일대금이라는 의미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경기도리 국악단은 지난해 중국교포 연주자인 최민 씨와 함께 이미 통일대금을 만들어 연주회를 가졌는데요. 당시의 통일대금이 저대소리 위주였다면 이번에 김웅호 수석이 만든 통일대금은 대금이 위주입니다. 최민 씨가 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대금스럽게 해야지 되겠다. 근데 일부러 만든 악기를 지금 제가 안 보고 있어요. 그 최민 선생한테 가서 한번 불어보고 그러면 쉽게 이걸 만들 수 있을 텐데 제가 해내고 싶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저대 연습곡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운지법도 다 이게 제가 찾아서 계속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길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시간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근데 대금스럽게 부르려고 그냥 저대를 대금에 맞춰서 지금 부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지법도 하나씩 알아가면서 저대는 저렇게 부는데 나는 이렇게 부는구나. 근데 내가 이런 면에서는 더 대금스럽고 저대스럽게 부르려면 저렇게 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아주 재밌어요. 이미 통일대금이라는 악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통일대금을 만드는 일이 더 어려웠는데요. 대금과 저대의 길이와 굵기, 구멍의 크기가 맞지 않아 제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어렵구나. 이게 위에는 우리나라 청소리를 내야지 되고 밑에는 저대니까 이게 만나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몇 개를 지금 한 10개 이상을 버렸는데, 그러면서 참 통일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지금도 완성은 아니에요. 김웅호 수석이 소속돼 있는 경기도리 국악단의 단원들에게도 통일대금은 낯선 악기인데요. 경기도리 국악단의 이승철, 문하람, 대금 상임 단원입니다. 앞전에 선생님께서 저희 프로젝트 때문에 음역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다가 고민을 하시고 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 오늘 한 3번째 본 대금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실제로 연주해보니까 그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연주법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기도 신기한데 정말 연주법도 신기한 악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저대랑 대금이랑 재질도 많이 다르고 소리가 어우러져서 날까 굉장히 많이 염려했었는데 생각보다 두 개의 소리가 좀 각각의 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색다르게 나는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봤어요. 아직 통일대금을 제작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대금과 북한의 저대가 먼저 통일을 이뤘다는 점에서 통일대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악기 하나도 이렇게 개량하는데 힘들고 또 어느 정도 또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좋은 부분도 있을 거니까 뭐 통일에 있어서도 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잘 해결이 돼서 이렇게 좋은 악기처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악기인데도 이렇게 합쳐져서 또 새로운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다른 두 분단 국가지만 어우러지면 분명히 새로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남한과 북한이 다루고 있는 음악이 많이 다른데 이 악기로서 좀 새로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연주하는 것이 많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웅호 수석은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무대에서 통일 대금을 연주해 한국의 분단 상황과 통일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한 한국 사회 관심이 대단히 높은데요. 이번 정신분열증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죠.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17일 새벽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한 빌딩의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20대 여성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인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평소 여성 혐오를 갖고 있었던 30대 남성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인데요. 특정 여성이 아니라 여성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추모객들이 모이고 또 온라인에서도 관련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한국 경찰이 사건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조현병에 의한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경찰의 발표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것이 정신분열증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2011년 이전까지는 한국에서도 정신분열증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네. 용어가 좀 거부스럽다고 해서 조현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악계 현이 잘 조율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망상과 환각 증상이 대표적인 그런 병입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을 잡고 5명의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서 수사 결과를 했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가들이 투입된 거죠. 그래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병에 의한 범죄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 설왕설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병에 의한 범죄로 인정받게 될 경우 보통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 형량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에 대한 범죄가 좀 사라지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경찰에 대해서 반대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국 경찰은 사건 조사 발표와 함께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발견을 하면 입원 치료를 시킬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입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 강남역 인근에 붙여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쪽지가 다른 공간으로 옮겨진다는 소식도 뉴스네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쪽지 위에 다시 한번 쪽지가 붙고 거의 지금 언덕처럼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서울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의 글들이 비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그 글들을 모두 다른 곳에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역시 사실 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침묵 시위가 열렸고요. 서울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모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즉 이례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현장을 찾았던 서울시장은 이 성찰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추모 쪽지를 보존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될 동안 서울시 청사에 전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남녀가 함께 썼던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남녀 공동 화장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에 들어간 상태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 화장실을 분리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회 이름이 아주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멍하게 가만히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요즘 표현입니다.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멍 때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바쁘고 힘든 현대인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뇌가 지쳐 있는 상태인데 잠시나마 이 뇌를 좀 쉬게 해주자 이런 취지로 열린 행사로 올해가 3번째입니다. 이번 멍때리기 대회는 그 서울 용산 지역에 있는 한강공원 청보리밭에서 열렸었습니다. 멍때리기 대회, 이 가장 멍하게 있는 사람이 우승하는 겁니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맞습니다. 가장 생각 없이 앉아있는 참가자를 뽑는 대회입니다.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주 멍한 눈길로 1시간 30분 동안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스님들의 참선이 떠오르는데 스님들의 참선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감아서도 안 되고요. 졸아도 안 되고 그냥 최대한 멍한 표정으로 한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심사하기도 참 어렵겠는데요. 이 인터넷으로 관련 사진을 봤는데 참가자들의 표정이 참 묘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멍함의 진수를 보여줬다거나 할까요? 네. 참가 신청한 사람이 1,500여 명이었는데 그중에서 70명만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봤고요. 참가자들은 초등학생부터 백발이 훤한 노신사의 외국인까지 있습니다. 또 참가 복장이 규정이 있어서일까요? 그 개성 있는 옷차림으로 또 소품으로 세대와 직업을 대표하는 그런 차림새를 했었는데요. 사실 대회가 열린 어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있었습니다. 그늘도 없는 한강공원 보리밭에서 멍하게 1시간 30분 동안이나 있어야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멍하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심박수도 또 안정적이어야 했습니다. 15분마다 이 행사 관계자들이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재고요. 관람하는 시민들도 아주 인상적인 참가자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했는데 최대한 멍한 표정이지만 그 무료함 속에서도 더위와 싸우고 졸음과 싸우고 그런 걸 했던 아주 쉽지 않은 대회인 것 같았습니다. 네,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가장 멍한 1인자가 누구였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2014년도에 첫 대회가 열렸을 때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는 좀 유명 인사가 받았는데요. 크러쉬라는 이름의 활동하는 가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최근 노래 앨범을 준비하느라 너무 지쳐서 이번 대회를 참가하게 됐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머리가 아프거나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참가하기 좋은 행사인 것 같다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형상의 트로피가 주어졌고요. 상장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 씀씀이를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군요. 네, 서울연구원이 외국인들의 쇼핑 관광 실태를 분석한 겁니다. 지난해 12월에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1,045명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네. 분석해 보니까 외국인 한 사람이 한국 방문해서 평균 쓰는 여행 경비는 $1,700 정도였고요. 그중에서 쇼핑에 쓰는 돈이 $900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0% 정도 쇼핑에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57.6%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원하는 서울로서는 이 관광 정책을 도대체 어디다 집중해야 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건데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 한국을 찾는 횟수에 따라서 그 규모가 차이가 나는지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네, 궁금하군요. 이 한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외국인이 어떤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역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관광업계의 큰 손이었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들은 한 번 방문을 할 때 한 2,000달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여행객들은 680에서 한 700달러 정도, 미주나 유럽 또 호주나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한 580달러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보건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의 세라 스월 시민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최근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능력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이 아프리카의 성공과 진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걸림돌은 극단주의 폭력이란 위협입니다. 아프리카 동부와 서부는 모두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렙 지부와 보코하람 같은 폭력 단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경제를 훼손하고 정부 기반까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스월 차관은 이런 극단적인 폭력이 미국과 아프리카 동방국들이 당면한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동반국들이 이 문제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두 번째 위협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입니다. 스월 차관은 아프리카의 너무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의 보건을 위협하는 강제 할례 의식 등 폭력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성들을 상대로 친구와 가족 혹은 군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도 큰 우려 사안입니다. 게다가 소녀들을 강제로 일찍 결혼시키는 풍습은 소녀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해 이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걸림돌은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처벌받지 않는 관례입니다. 스월 차관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와 정치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력을 악용해 법을 무시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과 책임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 공정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월 차관은 아프리카의 이런 정의로운 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국은 아프리카 나라들과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월 차관은 또 외신 기자들과의 토론에서 아프리카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UN 평화유지군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을 준수하는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범죄를 저지른 관리들에 대한 처벌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악습을 끝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월 차관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UN 평화유지군의 아프리카 내 활동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월 차관은 또 미국은 아프리카 내 테러 금융망을 무너뜨리고 아프리카 여성과 소녀들이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발전이 바른 국정 운영과 인권에 대한 존중, 치안과 평화 유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절친한 동반자이자 벗으로서 아프리카가 이런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
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